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며 잇따른 망언과 왜곡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가 노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없이 오늘 기념식에 참석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격렬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 발언이 한국당을 겨냥했다며 반발했고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국회 복귀와 5.18 진상규명위원 추천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선 추 관세 면제 대상으로 지정할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정부와 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충남 서산에서 발생한 유증기 대량 유출 사고 피해자가 2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위험시설이 밀집한 석유화학단지의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두통보다 속 메스꺼름이 더 커요. 그래서 그게 조금 견디기 힘들고요. 그때 공권력이 광주에서 자행한 야만적인 폭력과 학살에 대하여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5.18의 진실은 보수, 진보로 나뉠 수가 없습니다.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였기 때문입니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 오늘 5.18 광주 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에서 한 말입니다. 최근 5.18을 북한이 개입한 폭동으로 왜곡하고 희생자들과 유가족을 조롱하는 망언에 대한 작심 비판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와 위로를 전하면서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김없이 5월이 왔다고 연설을 시작한 문 대통령. 내년이면 40주년인데 그때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꼭 참석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하는데 광주 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왜 미안한지, 광주가 피 흘리고 죽어갈 때 광주와 함께하지 못했던 것이 정말 미안합니다. 왜 부끄러운지도 밝혔습니다. 모욕하는 망언들이 꺼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6월 항쟁은 5.18의 전국적 확산이었다며 결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너무나 큰 빚을 졌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였기 때문입니다. 20년도 더 전에 5.18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뤘는데 의미 없는 논란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살 책임 등 진실을 밝혀낼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가 노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기념식에는 광주항쟁 당시 가두방송의 주인공인 박영순 씨와 16 고등학생 나이에 숨진 안종필 씨 유가족 등 5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오늘 기념식에는 여야 5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예고했던 대로 참석을 강행했습니다. 시민과 유족들의 격렬한 반발과 항의가 쏟아졌는데요. 황 대표는 3년 전과는 달리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망원 의원을 징계한 뒤 광주를 찾으라는 5.18 단체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황교안 대표는 예고대로 기념식장을 찾았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황 대표의 참석에 격렬히 항의하면서
걸어서 2분 거리인 행사장 입구까지 20분이 걸렸습니다. 행사장 안에서는 유가족들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앉을 자격이 없다! 황 대표는 총리 시절이던 3년 전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거부한 것과 달리 이번엔 주먹을 쥐고 노래를 함께 불렀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항의 속에 분향을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황 대표 참석을 두고 정치적 셈법, 반성 없는 유체이탈 화법이라며 국회 복귀와 진상규명위원 추천을 촉구했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자유한국당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서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는 문 대통령 발언이 한국당을 겨냥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진상규명위 구성이 늦어진 건 패스트트랙 정국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원포인트로 법을 개정하기로 합의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패스트트랙 때문에 처리가 못 돼서 좀 지연이 됐네요. 황교안 대표는 환영받기 위해 간 게 아니라 반드시 참석해야 할 곳이어서 갔다며 항의의 목소리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가급적 빨리 처리하겠다고 한 망원 의원 징계 마무리부터 5.18 관련법 개정 논의까지 5.18 기념식은 끝났지만 한국당이 해결해야 할 숙제는 여전히 쌓여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오늘 5.18 민주묘지에는 39년 전 그날을 기리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행사도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극우 성향의 단체들이 광주에서 5.18 유공자를 비하하는 집회를 가졌지만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손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념식이 끝난 오후 5.18 항쟁의 중심지였던 광주 금남로에 또다시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5.18 왜곡과 폄훼에 맞서고 민주열사들의 숭고한 뜻을 지키기 위해 범국민대회가 열렸습니다. 5.18 역사 왜곡 망언의원 퇴출하라! 시민들은 망언의원 징계를 미루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며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과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보수단체들은 인근 금남공원 일대에서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였습니다.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 이들은 5.18 유공자를 비하하는 등 거친 말을 쏟아냈지만 시민들 대부분이 무시하면서 충돌은 없었습니다. 39년 전 먼저 떠난 아들 묘지 앞에서 연신 눈물을 훔치는 어머니, 추모객들을 더욱 안타깝게 했습니다. 굳은 날씨 속에도 5.18 민주묘지에는 오늘 하루 7만여 명이 참배했습니다. 5.18의 진실이 꼭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두환같이 역사 왜곡한 사람들이 빨리 처벌받았으면 좋겠어요. 민물위원 행진곡은 서울 광장에도 올려 퍼졌습니다. 5.18 유공자와 시민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18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오늘 하루 전국 곳곳에서 5월 광주 영령을 기리며 민주주의의 참뜻을 되새겼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들으신 대로 오늘 광주와 서울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한 목소리로 나온 말은 진실을 밝히자였습니다.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철저히 감춰지고 왜곡됐던 광주의 진실. 그래서 40년이 다 돼가지만 진실을 밝히는 일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이었다는 전두환 신군부의 주장이 명백히 거짓임을 드러내는 생생한 증거들을 KBS가 발굴해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 학생부터 주부까지 영문도 모른 채 숨진 무고한 희생자들의 사례를 곽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첫 사망자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농아 청년이었습니다. 말 못하는 청년에게 계엄군은 대답을 하지 않는다며 끔찍한 폭력을 휘둘렀고 혹독한 매질을 당하다 숨졌습니다. 세워둔 택시를 찾으러 갔다 끌려간 민병열 씨는 뒷머리에서 치명적인 자창과 골절이 발견됐습니다. 해금으로 해서 후두골 그쪽 기저부가 골절이 됐다면 굉장히 큰 힘으로 주어진 손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광주 주남마을에선 계엄군이 버스에 무차별 총격을 가했고 사망자 가운데는 무려 13발의 총상을 입은 사람도 있습니다. 부상당한 남성 2명은 주변 야산으로 끌고 가 즉결 처형하고 안매장했습니다.
없애버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바로 너 하고 이제 데리고 가. 조금 있으니까 총소리가 네 발이 선명하게 울렸어요. 저수지에서 놀다 총에 맞은 중학생은 왼쪽 두개골이 광범위하게 손상됐습니다. 이건 우발적으로나 또 유탄은 얘기할 수 없고 굉장히 지상고가 낮은 형태의 물체를 향해서 정조준을 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중학생 아들을 마중 나갔던 주부 박연옥 씨는 계엄군과 마주치자 얼른 하수관 속으로 피신했지만 계엄군이 끝까지 쫓아와 사살했습니다. 하수관 속에 웅크린 채 아무런 저항도 못했던 가정주부에게 하복부 등의 관통상을 입혔습니다. 5.18 희생자들 검시 기록은 신군부의 자위권 발동 주장이 얼마나 파렴치한 거짓말인지를 생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네, 오늘부터 광주의 주요 5.18 사적지에 228번 버스가 운행합니다. 대구의 228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버스입니다. 대구에서는 518번 버스, 즉 5.18을 기리는 버스가 운행 중입니다. 오늘 문 대통령도 영호남 화합을 강조했는데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두 도시가 다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보도에 곽근아 기자입니다. 달구벌 대구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518번 버스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이 버스는 시민들 발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5.18뿐만이 아니라 2.18도 알 수 있어서 정말 뜻깊고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열린 달빛동맹 민관협력위원회에서 이 버스 운행을 제안한 것입니다. 518번 버스는 4.19 혁명의 시초가 된 2.28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공원 앞을 지나는 노선으로 운행됩니다. 빛고울 광주에서는 228번 버스가 도심을 가로지릅니다. 이 버스도 민주화 운동의 성지를 돌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번호가 대구 민주화 운동 학생 운동인지 처음 알았는데 좀 번호를 좀 뜻깊은 게 되어서 뭔가 좀 새로웠어요. 문 대통령은 이른바 5.18 망언과 관련해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2월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며 진실된 화해가 국민 통합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도시는 역사 왜곡과 분열의 정치를 반대하고 연대와 상생 협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와 광주 두 도시는 현대사에서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결속했다며 영호남 상생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지금 추모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유호윤 기자, 아직도 행사가 진행되고 있죠? 네, 다음 주 목요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죠. 추모식을 앞둔 주말, 노무현 재단은 이곳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추모 문화제 행사를 열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 6시부터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양정철 민구연구원장의 토크 포스터가 있었고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가수들의 공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 이곳 광화문 광장에는 10주기 추모 사진전 등이 마련됐습니다. 주말을 맞아 이곳에 나온 시민들은 각자 저마다의 방식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했습니다. 10주기 시민문화제는 지난주 대전과 광주에 이어 오늘 서울, 내일은 부산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그곳은 대한애국당이 불법 천막을 설치해둔 곳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충돌이 있을까 걱정이었는데 어땠습니까? 네, 서울시는 일단 오늘 불법 천막을 오늘 철거하지는 않았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행정 대집행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이곳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대한애국당도 집회를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을 촉구하는 정부급한 집회를 요구했습니다. 한때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는데요. 경찰이 설치한 펜스를 사이에 두고 대한애국당 측 집회 인원과 노무현 추모 행사 참석 인파가 한때 불과 10m 남짓한 거리로 근접했었는데요. 대한애국당 쪽 집회 인원이 추모 문화제 시작 전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시작하면서 다행히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일부에서 말싸움이 오가는 장면이 보이기도 했지만 주변에서 이를 말리면서 별다른 충돌 없이 잘 정리가 됐습니다. 오늘 문화제 행사는 잠시 뒤 밤 9시 반쯤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유호윤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일본과 유럽연합 등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포고문을 발표했는데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일본과 유럽연합을 압박하려는 의도란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 이재원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포고문은 관세 부과 결정 시한을 하루 앞두고 발표됐습니다. 핵심은 수입차에 대한 관세 결정을 6개월 연기한다는 내용입니다. 협상 대상 국가는 유럽연합과 일본, 그 외 다른 나라라고 표현해 사실상 두 곳을 특정했습니다. 관세 면제 국가를 따로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한국과 관련해선 재협상이 이루어진 한미협정을 고려했다. 협정이 시행되면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타결되고 올해 초 발효된 한미 FTA 개정 협정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조윤재 주미대사는 한국은 한미 FTA 개정 협상 타결 국가로 232조 조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도 최근 서명한 무역 관련 미, 멕시코, 캐나다 협정을 고려했다고 밝혀 여지를 남겼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포고문에서 현재 자동차 수입이 미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장관 보고에 동의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연구, 개발, 투자 감소가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입차가 미국 안보에 위협이란 결론은 6개월간 일본, 유럽연합과의 무역 협상을 지켜본 후 관세를 언제든 카드로 쓸 수 있다는 미국의 압박 메시지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한편 포고문에는 한국산 차의 관세 면제에 대해선 언급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만큼 한국산 자동차를 추후 면제 대상으로 지정할 여지도 열려 있습니다. 박효인 기자입니다. 미국이 수입 자동차 고율 관세 결정을 6개월 연기한 것에 대해 자동차 업체는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당장 최고세율 25%의 관세가 적용되지 않아 미국 수출에 타격이 없고 향후 EU와 일본에 적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졌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EU처럼 거기 거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유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과세부가 적용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내용도 명시되지 않아 자칫 불확실성이 최장 6개월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은 악재입니다. 업계에서는 상황에 맞춰 자동차와 부품의 수출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정부도 추후 관세 면제 대상으로 한국이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사실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대해서는 양국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착실히 이행을 하고 최종적으로 면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산자부는 그러면서 개별 접촉을 통해 구체적인 부분을 확인하는 한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효윤입니다. 리비아 무장 범죄 조직이 납치됐다가 300여일 만에 풀려난 우리 국민이 오늘 귀국했습니다. 건강은 이상이 없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가장 힘든 점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비아 무장 범죄 조직에 납치됐다 풀려난 60대 남성 주모 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주 씨는 피랍 315일 만인 현지 시각 16일에 풀려나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우리 공관의 보호를 받다가 어젯밤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피랍 생활이 힘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게 가장 힘이 들었고, 그다음에 그 음식이 맞지 않아서 가장 힘이 들었습니다. 피랍 직후 영상 속 모습과 비교해 많이 수척해진 주 씨는 건강은 좋다면서도 살이 10kg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경위로 납치됐는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다음 계획가 써지면 제가 지금 한 3일간 잠을 못 잤어요. 여행 금지국인 리비아에는 주 씨 회사 동료 3명을 포함해 모두 4명의 우리 국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주 씨는 이들도 리비아에서 나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주 씨가 20여 년간 일했던 리비아는 2014년 내전 이후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됐습니다. 외교부가 지정한 여행 경보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여행 금지국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하거나 체류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만 강제로 철수시킬 수는 없습니다. 철수해야 하는 점을 알면서도 생계를 위해 장기 체류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들의 안전을 두고 개인 책임과 정부의 보호 사이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제주 지역엔 오늘 새벽 40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채석장이 무너지고 주택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항공편과 여객선 운항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제주 서귀포의 한 아스콘 제조업체입니다. 오늘 새벽 400mm 가까이 폭우가 쏟아져 빗물이 채석장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포크레인이 잠기고 각종 중장비들도 누런 황토물에 잠겼습니다. 폭우가 채석장으로 흘러넘치면서 평탄했던 지면이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차돼 있던 트럭들이 그대로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주차했었거든요. 어저께. 근데 물 그냥 터져가지고 다 쓸려 내려갔어요. 네, 쓸려 내려간 거죠 지금. 덤프트럭 등 중장비 피해액만 10억 원이 넘을 걸로 추산됩니다. 구자읍의 한 게스트하우스도 빗물이 넘치면서 피해를 당했습니다. 한 12명 정도 나오셔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작업해가지고 지금은 물을 빼놓은 상태예요. 아까까지만 해도 물이 막 넘쳐가지고 집으로 들어오려고 그러고 여기는 거의 뭐 바다처럼 완전히 한강처럼 돼 있어가지고. 제주도 재난안전본부는 이틀간 내린 폭우로 도로 침수와 유실, 오수관 역류, 주택 침수 등 30여 건의 피해가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강풍과 파도로 하늘길과 뱃길도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100편이 넘는 항공기가 지연 운항됐고 제주와 부산, 목포, 완도 등을 잇는 여객선 운항도 일부 통제됐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유증기 유출 사고가 난 충남 서산 한화토탈에서 오늘 새벽 또다시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병원을 찾은 피해자가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황종환 기자입니다. 기름 찌꺼기가 섞인 붉은 유증기가 공중으로 치솟습니다. 화학물질 저장 탱크 온도가 100도 가까이 상승하면서 안전밸브를 통해 유증기가 다량 유출된 것입니다. 소방관들이 물을 뿌려 탱크 온도를 낮추면서 상황이 종료된 듯 했지만 오늘 새벽 유증기가 추가로 유출됐습니다. KBS가 입수한 영상을 보면 잠잠하던 탱크 위로 다시 허연 수증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터지진 않아, 저렇게 누출되면. 수증기 사이로 붉은색 유증기도 드문드문 섞여 있습니다. 어제처럼 그렇게 많이 분출되지는 않았는데 조금씩 이게 같이 유증기랑 같이 조금씩 나왔어요. 어제만 주민 등 150여 명이 병원 진료를 받은 데 이어 유증기가 또 유출되면서 20여 명이 추가로 진료를 받아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실은 두통보다 속 메스꺼름이 더 커요. 그래서 그게 조금 견디기 힘들고요. 회사 측은 현재로선 추가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잔존 물질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의한 현상이 발생했으나 지금은 안정화돼서 상황이 완전히 종료됐습니다. 이번 사고는 한화토탈 노조가 임금 협상 결렬로 20일 넘게 전면 파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위험시설이 밀집한 석유화학단지의 안전관리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오늘 새벽 조현병을 앓고 있는 30대 남성이 편의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나기 이틀 전에 이 남성이 약을 먹지 않아 가족이 경찰 등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범행을 막진 못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0시쯤 38살 남성 A씨가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 난동을 부렸습니다. A씨는 편의점에 있던 20대 손님과 종업원 등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4년 전 조현병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반복해왔고 최근에는 약물 치료만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A씨가 약을 잘 먹지 않는다며
가족들이 경찰과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약을 좀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니까 혹시나 문제가 돼가지고 그래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담당 그 의사를 그래 부른 거죠.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당시 A씨를 만났지만 입원 치료를 강제할 권한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가서 저희가 치료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강제로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좀 좋지 않은 상태니까 순찰 도실 때라도 잘 지켜봐달라라고 말씀드렸었고, 경찰은 A씨를 일단 응급 입원시키고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신도시가 잇따라 개발되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주민 수도 계속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교통 인프라는 늘어난 유동 인구를 감당하기엔 열악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이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철역을 빠져나오자 인산인해를 이룬 거리가 나타납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줄이 100m나 이어집니다. 연간 767만 명이 이용하는 사당역 앞 퇴근길 풍경입니다. 너무나 여기는 난잡하잖아. 지금 보면 그냥 몇 선이 서 있는지 몰라요. 어딘지를 몰라. 막 그냥 서로가 묻거든 그냥 막. 대부분 경기 남부 지역에 사는 직장인들. 환승 대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의 상당 부분을 길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줄 헷갈려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고 버스 간격도 동작 쪽에서 수원으로 출퇴근하고 있어요. 1시간 반 좀 넘게. 전국에서 이용객이 가장 많은 이곳에 복합 환승센터를 짓기로 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기본 설계도 안 됐습니다. 정부가 전국에 37개 복합 환승센터를 짓겠다며 내세운 목표 시한은 2016년. 그러나 지금까지 건설된 건 8곳뿐입니다. 보조금 사업이거든요. 저희 직접 사업이 아니라 예산 재원 관련된 이런 것들 때문에 추진이 조금 이제 부진했던 부분은 좀. 경기 서부권은 신도시만 잇따라 조성해놓고 정작 서울로 오가는 교통대책은 없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몇 번씩 갈아타며 출근하는 주민들은 급행철도가 생기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빨리 GTX 노선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또 버스비를 올린다고 하니까 지금 그것도 걱정이 되고. 출퇴근길 교통체증을 덜기 위한 버스 전용 차로가 제한되기도 했지만 지자체 간 의견차로 없던 일이 됐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를 만들어서 걸어 다니면은 더 빨리 시내 접근성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강변북로가 많이 막히기 때문에 생기려면 같이 생겨야 되는데. 이렇다 보니 대도시권 대중교통 분담률은 37.4%에서 7년 새 36.2%로 낮아졌습니다. 버스나 지하철보다 자가용 이용자가 도리어 는 겁니다. 내년도 목표치보다 10%포인트 이상 턱없이 모자랍니다. 대도시 인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는 올 초 광역교통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간 조율 권한이 약해 한계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오늘 북미 협상 재개 관건은 미국의 선 핵포기 기조 철회라며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조선신보는 또 올해 안으로 3차 북미 회담이 열리지 않을 경우 핵시험, ICBM 시험 발사와 관련한 약속이 유지될지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7시 10분쯤 전북 남원의 한 아파트 13층에서 난치병을 앓아온 시각장애인 47살 A씨가 투신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방에서는 같은 희귀질환 말기로 투병 중이던 51살 A씨의 형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미국, 중국, 유럽연합 등 23개 국가와 지역이 일본 농수산물 수입을 계속 규제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가운데 중국과 홍콩, 한국 등 주로 아시아권에서 수입 총액 규모가 큰 곳 등을 우선으로 규제를 풀기 위한 외교 노력을 펼 방침입니다. 주말엔 문화 시간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 김환기 화백의 작품이 지난해 국내 미술품 경매 최고가인 85억 원에 팔렸는데요. 크기나 제작 시기, 또 완성도 면에서 이 작품과 비슷한 김화백의 다른 대작이 경매에 나와 한국 미술품 최초로 100억 원을 넘어설지 관심입니다. 유동엽 기자가 소개합니다. 흰 캔버스를 가득 채운 붉은 점. 환기블루로 불리는 특유의 파란색 대신 붉은색을 주로 쓰면서 화면 위쪽과 아래쪽에만
파란색을 배치했습니다. 가로 세로 2m가 넘는 크기로 작가가 말년을 보낸 뉴욕에서 완성한 대작입니다. 유화 물감을 썼지만 천에 베어들며 번져나간 표현은 전통 수묵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서양의 어떤 그 문화적 형식인 캔버스를 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한국의 어떤 고유의 정신을 녹여내서 담았다고 하는 점에서 양대의 결합을 획득했다. 지난해 홍콩 경매에서 85억 원에 팔린 김환기의 다른 작품과 비교해보면 붉은색을 쓴 점은 물론 작품의 크기와 제작 시기까지 닮은 점이 많습니다. 이번 경매도 동양 최대 미술시장인 홍콩에서 열리는 만큼 최고가 기록을 경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가라앉은 국내 미술시장이 반등하는 계기가 될 거란 기대감도 있습니다. 김환기라고 하는 대표 작가의 브랜드가 일단은 한국 미술 시장을 대표하고 끌고 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러면 한국의 전반적인 작가들이랄지 또는 추상화랄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공통적으로 늘어나는 것이죠. 한국 미술품으로는 처음으로 100억 원을 넘는 작품이 탄생하게 될지, 김환기 작품의 경매는 오는 26일 열립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